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59살에 은퇴한 국어교사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0억 원 상당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모든 돈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가에 기증했어요. 그것 때문에 친형제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했고, 온 가족이 저를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두신 비밀과 함께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사 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어두고도 마음속 무거움은 그대로였죠.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허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오빠 민수와 작은오빠 민호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양복 차림새가 말끔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민수 오빠가 서류 뭉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이 하나, 교회 토지가 2필지, 그리고 우리가 자란 이 낡은 집. 작은 오빠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 시세가 15억 정도 되고 토지도 합쳐서 10억은 넘는다고 했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큰오빠가 제 쪽을 봤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상가는 내가 가져가고 토지는 민호가 맡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집은 제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서재가 딸린 이 오래된 집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 집이라니.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곳곳이 낡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고 마루는 삐걱거렸죠. 특히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었어요. 큰오빠가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다고 생각하라고요. 집도 재산이라면서 웃었어요. 작은 오빠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운이 좋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번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썼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제가 대부분 댔고 오빠들이 사업할 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돌려받지도 못한 채로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유산을 나눌 때는 이런 식이라니. 제가 장녀라는 이유로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막상 재산 앞에서는 막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자신은 토지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어요. 큰오빠도 상가 임대료로 편하게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그 방이 이제 제 몫이 된 거죠.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재 문을 항상 조심스럽게 여닫으시던 모습,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요. 오빠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책보다는 밖에서 축구하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실 때면 항상 서재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서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20년이 넘도록 궁금했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오빠들이 나간 뒤 혼자 앉아 있으니 모멸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신 서재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밤이 깊어가도록 저는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 너머로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할 일이 있다며 어제 저녁에 떠났어요.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죠. 부엌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며 서재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억울함보다는 궁금증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그 공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용기를 냈어요. 서재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허락 없이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문고리를 돌렸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 세 곳에 책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트렁크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책장을 둘러봤어요. 문학 전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책들은 표지가 너무 낡아서 제목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책들이었겠죠. 손으로 만져보니 책장 윗부분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잉크병, 그리고 원고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쓰인 글들이었어요. 몇 장을 넘겨보니 시와 수필 같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국어를 가르치신 분답게 글씨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책장 맨 아래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얇은 상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꺼내보니 기름종이로 쌓인 봉투였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기름종이를 풀어보니 두꺼운 한지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미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손이 떨렸어요. 평생 저를 미정이라고 부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서재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편지라니. 언제부터 이런 마음으로 계셨던 걸까요? 오빠들도 모르게 저만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들으셨을 소리겠죠. 저는 편지를 다시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년필로 쓰신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마치 어제 쓰신 것처럼 선명했죠. 미정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민수와 민호가 재산을 나누고 난 뒤일 테고, 너는 이 낡은 집과 서재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빠들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내 오빠들이 나쁜 아이들은 아니지만 돈 앞에서는 계산이 빠르다. 어려서부터 그랬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달랐다. 돈보다는 마음을, 이익보다는 의미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평생 장녀라는 이유로 희생만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 서재에는 우리 집안이 지켜온 보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것은 그리고 정신이며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재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책상 위의 원고들. 이런 것들이 보물이라는 건가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느냐? 민수와 민호는 밖에서 뛰어놀기만 했지만 너는 항상 내 옆에 앉아서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부터 알았다. 이 집의 진짜 후계자는 너라는 것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오빠들이 친구들과 축구할 때 저 혼자 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곤 했죠.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서재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거라. 특히 책장 뒤편과 책들 사이사이를 놓치지 말고.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숨어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판단해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는 말 거라.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서재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사랑한다, 미정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만 남기신 진짜 메시지였어요. 오빠들이 상가와 토지에만 관심을 가질 줄 아시고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담긴 무언가를 맡기셨던 거죠. 저는 일어나서 책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책장 뒤편부터 찾아보기로 했어요. 무거운 책장을 조금씩 밀어보니 벽과 책장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비닐로 싼 종이 뭉치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낡은 한지에 한문으로 쓰인 문서들이었어요. 글씨가 너무 오래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범상치 않은 것들 같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나 먹의 색깔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 큰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무언가가 이 서재에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지킬 사람으로 저를 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제게 넘어온 거죠. 고문서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오빠들은 동네 친구들과 골목에서 구슬치기에 열중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미정아, 이리 와서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어볼까?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삼국유사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들. 아버지는 어려운 한자어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단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적혀 있지. 아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한자들이 마치 그림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글자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빠들은 밖에서 노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독서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들이 야구나 축구 이야기로 떠들 때 저는 아버지께 국어 공부를 배웠어요. 시 읽는 법부터 작문하는 방법까지 아버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미정아, 글이라는 건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예쁜 그릇에 담으면 음식도 더 맛있어 보이지 않느냐. 글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야 아버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아버지는 제게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원고를 쓰고 계실 때면 저는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쓰신 시나 수필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글 어떠냐, 미정아. 아버지가 쓴 글인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저는 항상 진지하게 읽고 느낌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학에서 국어교육과를 선택한 것도 아버지 영향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글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교사로 부임한 첫날 아버지가 축하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아버지 눈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결혼하지 않고 교직에만 전념했던 것도 아버지는 늘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라고 성화였지만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미정이 인생은 미정이가 정하는 거다.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가장 보기 좋구나. 그렇게 평생을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살았어요. 오빠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빠할 때도 저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도 병원을 함께 다녔고요. 그런데 정작 유산을 나눌 때는 이런 식이었다니.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는 물질적인 유산을, 저에게는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서재를 다시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 한 권 한 권이 아버지와 제가 함께 쌓아 올린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억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보물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것들을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빠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유산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추억에 잠겨 있던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재를
구석구석 살펴봐야 했습니다. 특히 책들 사이사이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책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전집들 사이로 손을 넣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넘게 손을 대지 않았으니 당연하겠죠. 두 번째 책장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전집 사이에 얇은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내보니 한문으로 쓰인 문서들이었어요.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서 만지기만 해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책장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문학 전집 뒤쪽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거든요. 보자기를 펼쳐보니 붓으로 쓴 원고들이 나왔습니다. 글씨체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아버지 글씨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깊숙이 찾아보니 책장 맨 뒤쪽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한문으로, 어떤 것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종이의 질감과 색깔로 봐서는 모두 상당히 오래된 것들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붓글씨가 정말 아름다운 원고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시와 수필,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저로서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범상치 않은 글들이었어요. 특히 제일 아래쪽에 있던 문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두꺼운 한지에먹으로 쓴 글씨가 마치 예술품 같았어요. 종이 위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격조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들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문서들일까요? 아버지가 평생 이 서재를 지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서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나중에 전문가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국어교사로 살면서 고전문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고문서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책상 서랍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문구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원고지와 편지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랍 바닥에 돋보기와 함께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정약용 친필 추정, 김정희 서체 유사, 조선 후기 실학자 관련 등등. 아버지가 이 문서들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다.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할 소중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미정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이 문서들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던 거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계속 서재를 뒤졌습니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트렁크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과 함께 낡은 족보 같은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족보를 펼쳐보니 우리 집안의 내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계도와 함께 각 세대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직에 오른 분들도 있었고 학문에 전념한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이 서재를 지키신 이유가
이곳에는 단순한 책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니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저는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이것들을 전문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인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교에 계시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진 교수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교생 실습을 왔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사학과에서 고문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 혹시 조선시대 문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오래된 것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요. 수진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대학교로 가져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서 몇 점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어요. 대학교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문서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배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 집에서 발견하신 거 맞아요.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돋보기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른 교수님들을 불러왔어요. 한국사학과 교수님 두 분이 더 오셔서 문서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서로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선생님, 이 문서들이 진본이라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친필로 보이는데 특히 이 한 장은 정약용 선생의 글씨체와 매우 유사해요.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정약용이라니.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분의 친필이 우리 집 서재에 있었다는 건가요? 또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문서는 김정희, 즉 추사 선생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이쪽 원고들은 박지원의 연행록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 의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교수님들 눈에는 이것들이 진짜 문화재라는 확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우리 집에 그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동네로 퍼져나갔고 결국 오빠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 큰오빠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정아, 내가 집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며. 정약용 친필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오빠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정약용 친필 한 장이 몇 척씩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미정아, 우리도 그 문서들 좀 보자. 아버지 유산인데 우리가 모를 순 없잖아. 저는 서재로 안내했어요. 오빠들이 문서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한문을 잘 모르더라도 이것들이 범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나 봐요. 며칠이 지나도 오빠들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큰오빠 민수가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미정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유산분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더라. 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면 기존 분할협의서는 무효라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작은 오빠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미정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너도 이해해줘. 저는 아버지 편지를 근거로 맞서보려 했지만 오빠들은 그런 개인적인 편지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쓴 글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우셨죠. 미정아,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해볼게. 그 문서들 일부라도 오빠들과 나눠 가지면 안 되겠니? 저는 어머니께 아버지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미정아, 혈육이 남이냐? 내 오빠들도 살아야지. 어머니마저 오빠들 편을 드시니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유산분할 재심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정식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거죠. 저도 변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집안 남매가 수십억짜리 문화재 때문에 법정에서 싸운다는 이야기가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가는 사람이 그 한미정 선생님이야. 집에서 정약용 친필을 발견했다는데 오빠들은 욕심이 많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네.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되다니. 학교에서도 동료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젊은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버님이 그런 중요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서요. 저는 좌절했어요. 아버지는 은닉한 게 아니라 지키신 거였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편지와 아버님의 서재 관리 내역, 그리고 선생님만이 그 공간에 출입하셨다는 증거들을 잘 준비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평생 서재를 제게만 맡기셨다는 증거들을 수집하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의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등 말이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고 아버지와 저를 아는 분들을 만나서 증언을 부탁해야 했거든요.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큰오빠네 집에 갔을 때 조카가 저를 보더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고모, 아빠가 고모는 욕심쟁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조카들을 이뻐했는데 이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작은 오빠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카 며느리가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더군요. 아마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가족 모두가 저를 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서재에 가서 편지를 다시 읽곤 했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저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싸움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법정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이긴다고 해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가정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물며 가족과 맞서 싸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오빠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큰 오빠와 작은 오빠,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까지. 저는 혼자였지만 제 변호사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님이셨는데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시작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중요한 상속재산을 은닉했으며 이는 상속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름으로 기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큰오빠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평소 모습과는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더군요. 아버지께서 그런 귀중한 문서들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작은 오빠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서재를 중요하게 여기시긴 했지만 그냥 책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만 서재 출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빠들은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편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서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저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변호사가 아버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상 아버지와 제가 서재에서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동네 문방구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한 선생님은 평생 그 서재를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정 양만은 어릴 때부터 서재에 드나들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이 아이가 모든 걸 맡을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오빠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편지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일 뿐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귀중한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는 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오빠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큰 오빠는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작은 오빠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온 전문가도 증언했어요. 해당 문서들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친필로 추정되며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시가로는 적어도 3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빠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30억이면 셋이서 나눠도 10억씩인데 그 돈을 제가 혼자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판사님이 질문하셨어요. 피고인 한미정 씨, 이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아버지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재판은 2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양쪽 모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큰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정아, 정말 팔지 않을 거야. 네, 오빠. 아버지 뜻을 따를 거예요. 큰오빠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오빠는 끝까지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서재에 앉았어요. 법정에서의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가족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킬 거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판결문이 도착한 건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승소였어요. 판사님은 아버지의 편지와 평생에 걸친 서재 관리 위임, 그리고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 소유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저에게만 서재 출입을 허락했다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가족 관계까지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되었고요. 그날 저녁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판결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진심인지 빈말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정아, 우리가 형제 아니냐. 조금이라도 나눠줄 생각은 없는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법정에서 제가 기증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오빠는 여전히 제가 돈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 서재에 가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아버지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문서 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친필로 추정되는 문서들을 국립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깜짝 놀라며 정확한 내용을 문의했어요. 제가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설명하니 며칠 후에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국립도서관에서 3명의 전문가가 왔어요. 고문서 연구자, 서예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 감정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난 후 연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은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친필이 확실한 것 같고, 이 문서는 김정희 선생의 글씨체와 일치합니다. 특히 이 원고들은 박지원의 미공개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재 감정관도 거들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고문서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 국가지적 문화재급이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정식으로 기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것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기증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욕심쟁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큰 돈을 포기하고 나라에 기증하다니. 한미정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교육자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정말 기증한 거냐? 그 많은 돈을. 네,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지. 돈보다는 뜻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큰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아, 뉴스 봤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미안했다. 짧은 문자였지만 오빠 마음이 느껴졌어요. 작은 오빠는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문서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것들이 국립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보물들이 이제 온 국민의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물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기증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건 일주일 후였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는데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자가 집으로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선생님, 30억 원이 넘는 문화재를 기증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신다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저를 격려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선생님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귀한 일이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준 훌륭한 결정.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어요.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 위선이라는 댓글도 있었죠. 그래도 대부분은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표창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이었어요. 평생 그런 곳에 가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이유로 가게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표창장을 받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미정 씨는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국가에 기증하여 문화재 보존과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유산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큰오빠가 와 있었어요. 멀리서 박수치는 오빠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오지 않았지만 큰오빠라도 와줘서 고마웠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돈이 있었다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안함보다 보람이 더 크다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오빠가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미안하다. 오빠도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옳았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빠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역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평범한 교사가 문화재를 지켰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교직 생활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는 분들이 일일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미정이 선생님 정말 대단해. 우리 동네 자랑이야.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 말도 참 잘하시던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뿌듯한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기증받은 문서들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달 후에는 지역 문화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 이야기와 함께 제 경험을 나누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어요. 1시간 동안 아버지와 서재, 그리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요즘처럼 돈이 중요한 세상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서재에 앉았어요. 이제 문서들은 없지만 아버지의 책들과 추억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는 것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식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오빠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미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오빠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했다.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저보다 당당했던 오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뉴스 보고
신문 기사도 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런데 나는 돈만 생각했지. 오빠가 고개를 숙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돈이 너무 급했거든. 그래서 그 문서들만 보면 자꾸 돈 생각만 났어. 미안하다,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미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제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미정아, 민호가 거기 있지. 어머니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30분 후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큰오빠도 함께 왔더군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정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사실은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 미정이가 제일 믿음직하다고, 서재는 미정이가 지킬 거라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욕심이 나서 오빠들도 자식인데 하는 마음에 그랬지. 정말 미안하구나. 큰오빠 민수도 말을 이었어요. 미정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걸 알면서도 그랬어. 맞아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대부분 제가 댔었거든요. 오빠들 사업 자금도 빌려줬고요. 그런데 정작 유산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잊혀졌었죠. 근데 너는 그런 큰 돈을 포기하고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왜 너한테만 서재를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어.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추억들, 아버지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각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 아버지가 그 서재 문서들에 대해 조금씩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가끔 중얼거리시곤 했거든. 미정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네요. 저에게 서재를 물려주시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큰오빠가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 아버지 책들이 정말 많네. 평생 이런 걸 모으셨구나. 네, 오빠.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너만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거야.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오빤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조카들에게도 고모 자랑을 많이 할 거야. 큰오빠도 악수를 청했어요. 미정아,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버지 서재에 혼자 앉았어요. 드디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이해해 줬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아버지의 미소 같았어요.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기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느 봄날, 지역 문화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 댁 서재를 지역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선생님이 거주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문화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는 곳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글쓰기 교실도 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아버지의 서재가 단순히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원에서 약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서재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만 손보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봤어요. 모두 찬성이었습니다. 특히 큰오빠가 적극 지지해 줬어요. 미정아,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서재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아버지의 책상과 책장은 그대로 두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책상들을 몇 개 더 놓았습니다. 벽면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명언들을 액자로 만들어 걸었어요. 특히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새겨 놓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것이다. 개관식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오빠들과 어머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청에서도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독서 모임이었어요. 10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보물이 있던 곳이에요. 한 아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진짜 보물은 문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읽을 책들이고 쓸 글들이야.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릴 때 저에게 읽어주셨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단군 이야기, 견우직녀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설들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어릴 적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청소년 글쓰기 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고전 읽기 모임, 그리고 가족 독서 시간까지. 작은 서재가 온 동네의 문화공간이 된 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중학생이 쓴 글이었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 책 읽기를 싫어했는데 몇 달 다니더니 이런 글을 써왔더군요. 한미정 선생님은 진짜 보물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돈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책과 글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난 후 혼자 서재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차를 한 잔 끓여서 오셨습니다. 미정아,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런 모습을 꿈꾸셨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바라셨던 일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너는 진짜 아버지를 닮았구나. 돈보다는 사람을, 이익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6개월이 지나자 서재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의 진지한 토론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책들도 이제 혼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래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따뜻함이 이제 다른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고 혼자 서재에 앉았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유산이 뭔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사랑이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신호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진정한 유산은 서재도 문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